딱 나오는 순간 가 돼가지고 그게 안 돼요. 어느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또 무물보 시간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업로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모여가지고 쭉 찍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와,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얘기하기 전에 뭐 근황 좀 뭐 있으실까요? 예, 요즘에 열심히 또 선수들 지도하고 있고, 네네. 예, 손해체전, 네. 선발전도 갔다 왔고, 음. 대표팀 선발전에서 선수들이 나가기도 했고, 본업은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코치님이 주신 스케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네. 제가 원래 이제 월수금 자유수영, 화목 이제 강습을 받고 있는데요. 본 세트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 코치님이 모자랄 경우에 라고 해가지고 그 플러스 알파를 더 주신 그 스케줄이 있는데 그거 한 번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한다는 게 네. 좀 어려움이 있죠. 상황 때문에 쭉 연습하다 끊기기도 하고. 네. 에이징 커브라는 게 예. 언제부터 오나요? 사람마다 다르죠? 20살 중반부터 오긴 와요. 그래요? 예. 그거를 어떻게 훈련으로 이제 막냐. 네. 예를 들어서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선수하고 있는 네. 친구들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늦출 수는 있죠. 근데 노화는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예. 거의 저희 수영장 제일 먼저 가서 예. 막 입수하고 막 이랬었는데 올해는 매일 지각해요. 6시에 입수를 못해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운동량이 늘거나 아니면 그대로냐? 오히려 훨씬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많이 하다가 갑자기 줄면은 거기에서 오는 약간 어떤 불안감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감독님은 워낙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 주 3회 웨이트에 수영도 원래 이제 주 5회를 하다가 요즘 거의 주 4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크도 타셔가지고 바이크 타야지, 일해야지, 이거 같이 찍어야지, 또 운동도 해야 되지. 예, 여러 사실 가지 하시는데. 바이크 때문에 예. 운동 하는 시간이 확 줄었네. 그렇죠. 요즘 바이크 많이 타시던데요. 아, 그렇죠. 저는 운동도 못하고 진짜 아이들 지도하는 것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핑계긴 한데 네.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부럽습니다. 아, 네. 자, 돌핀킥에서 자이언킥으로 바뀌는 타이밍과 첫 스트로크를 호흡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반대팔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유형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자유형 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동작, 돌핀킥 차다가 이제 자유형 발차기로 바꿔서 올라온 이 구간을 이제 브레이크아웃 구간이라고 하는데 네. 돌핀킥을 차다가 이 자유형을 바꾸죠. 네. 그렇죠. 요 구간은 발차기 4번 안에 끝나야 돼요. 4번 안에. 그렇죠. 물론 6번도 찰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4번 이하로도 찰 수 있는데 네. 돌핀킥을 차다가 자유킥 바꿔주는 이 시간이 너무 길면요. 네. 오히려 추진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핀킥을 차고 나가다가 발차기 4번 안에 물 받고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딱 4번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네. 하지만 네. 4번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준다. 돌핀킥이 어쨌든 제일 빠른 킥이니까 네. 돌핀킥으로 쭉 차다가 빠바방 이 타이밍에 맞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깊은 데서 바꿔주기 시작하면 발차기만 계속 차게 돼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추진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브레이크아웃에서 나오는 이 추진력이 전체적인 기록, 한 35m까지 기록이 영향을 미쳐요. 이 나올 때 우리가 스무스하게 싹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진짜 뚫고 나오듯이 통 튕겨 나오듯이 나와야 돼요. 네. 그 말랑한 공을, 네. 고무공을 물에 놓으면은 퐁 튀기죠. 그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아. 돌핀킥을 너무 일찍 바꿔주게 되면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럼 가속력이 확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일단은 나오는 순간에 호흡하는 건 나쁜 거죠. 그렇죠. 특별한 장거리 시합인 경우에는 상관은 없지만 스타트, 특히 50m 시합에서는 그 호흡한다는 거는 아주 큰 실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하긴 하는데 네. 그거는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어떤 기술에 대한 차이지 오른팔 왼팔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른쪽 호흡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 호흡하려고 이제 오른팔을 먼저 호흡할 때는 왼팔을 뻗고 오른팔을 이제 당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시합할 때는 반대팔 먼저 당겨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호흡하는 방향으로 당겼다가 예. 호흡을 하면은 거기서 저항이 확 생기니까 그냥 애초에 그런 실수가 없게 내가 평소에 호흡하지 않는 팔 먼저 당겨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고, 하다 보면은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게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거의 대부분 선수가 왼팔부터 시작하는 선수가 많아요. 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돌핀킥을 항상 평행으로 차지는 않아요. 네. 어떤 선수는 대각선으로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쭉 차다가 왼쪽으로 길어졌다면은 왼팔부터 시작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길어져서 찼다면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부분 오른손잡이는 왼팔부터 하더라. 이렇게 성향만 분석할 수 있지, 이거를 딱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무조건 호흡은 하면 안 된다는 거. 돌핀킥에서 자연킥 바꿔주는 거는 킥 4번 안에 나올 수 있는 깊이에서 바꿔줘야 된다. 네.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는 대회를 준비하는 중인 20대 마스터즈 수영인입니다. 50m, 100m 호흡 관련해서 조언을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 호흡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형 100m 전체 호흡으로 가져가고 스타트, 턴, 도착 전후 약 3m만 무호흡. 자유형 50m 27m 지점 1회, 35m 지점 2회, 40m 지점 1에서 2회 정도로 총 4에서 5회 호흡. 일반적으로 하이폭식은 EN1에서 EN2 강도의 100에서 20m로 이산화탄소 내성 및 호흡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폭식이 단거리 퍼포먼스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1. EN 강도, 중거리 하이폭식 훈련이 단거리에서의 산소 포화나 호흡 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즉 50m에서 호흡수를 줄이거나 후반 스트로크질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스프린트 등 짧은 거리, 고강도 하이폭식 형태의 훈련 존재하는지, 또 이게 존재한다면 산소 효율이나 이산화탄소 내성에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 25m 레이스 페이스 플러스 호흡수 제한 반복 같은 방식이 단거리 퍼포먼스에서 호흡 안정성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단거리 호흡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거리 50m죠. 네. 이분은 지금 50m 20대 보니까는 상당히 빠른 기록이, 이 정도면 빠른 기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하이폭식은 EN1, 2에 100m, 200m 이산화탄소, 내성, 호흡 개선 목적이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 하이폭식 자체가 네. EN1, 2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젖산 운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폭식은 이런 거다라고 아니고, 하이폭식은 호흡수를 제한하는 운동인 거예요, 그냥. 하이폭식 훈련은 3번 한 번, 5번 한 번, 7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하죠. 네. 예. 이분은 EN1, 2에서 100m, 200m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니에요. 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거리에서 산소 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거리는요 보통 이분이 아마 25초, 27초 안에 끝나겠죠? 산소가 필요 없어요. 산소가 필요한 훈련이 아니죠. 네. 경기가 아니죠. 근데 똑같이 50m여도 네. 40초가 나온다. 그럼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대이고 상당히 수영을 열심히 한다는 게 글로 느껴지잖아요. 네. 30초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단거리에서는 이 산소가 이제 많이 필요 없지만, 이거는 이제 하이폭식이 단거리의 효율을 높이는 건 아니에요. 왜 단거리에서는 호흡을 안 하는 게 유리할까? 저항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항이에요. 수영을 리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리듬을 가장 많이 깨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렇죠. 리듬만 안 깨지면 호흡을 하면서도 가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리듬, 더 빠른 템포로 가능하게 하는 거는 호흡을 제한시키고 가는 게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하이폭식 훈련이 단거리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만약에 하이폭식을 통해서 호흡수를 줄이면 기록이 빨라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게 되니까. 네네. 예.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질문이, 스프린트 훈련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훈련이. 스프린트 훈련의 어떤 형태기보다는요, 거의 대부분 스프린트 훈련을 할 때 호흡은
무호흡 연습을 많이 해요. 음. 25 무호흡, 32 무호흡, 52 무호흡. 네.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호흡을 하는 전략은요, 개인차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호흡의 전략이 좋다. 이건 얘기 못 해요. 그런 건 있죠. 어쨌든 내가 50m를 가는데 호흡 무조건 내가 몇 번은 해야 돼. 네. 몇 번은 해야지만 갈 수 있어. 내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호흡 있죠. 그걸 알고 있다면은 그 호흡이 막 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네. 그거 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가 막 올라와서 그걸 참기 전에. 참기 전에 한 번은 해주는 거고, 보통 보면은 호흡을 이제 2번 정도 하고 가는 게 선수들이 가장 많거든요. 50m. 50m. 네네. 2번, 한 번, 혹은 뭐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25까지 무호흡하고, 그렇죠. 35 지점에서 한 번 더 한 다음에 마지막 15m를 호흡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일반적인 패턴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것도 패턴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기록이 준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호흡을 하는 횟수 3번이면은 20m, 뭐 30m, 40m에서 한 번 이렇게 구분을 져가지고 네.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하이폭시 훈련은 호흡을 수를 제한하는 훈련이지, 하이폭시 훈련이 뭐 EN1, 2 그다음에 100m, 200m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호흡 전략은 본인의 호흡 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호흡 욕구가 오기 전에 미리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참아야죠. 그렇죠? 계산해가지고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형 상체 띄우기를 배웠는데 팔을 뻗어 아웃스윕, 인스윕 하면서 상체를 드는 상황에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지 보통 발차기 할 때 허리가 꺾여서 아픈 건 이해했는데 상체가 올라오면서 아픈 이유와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건 영상을 봐야죠. 근데 그렇죠. 허리가 이렇게 아웃스윕 했다가 인스윕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네. 허리가 뒤로 제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거기 감독님도 네. 허리가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분도 허리가 안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몸을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이 들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뒤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네. 영상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허리를 심하게 제껴버리면 당연히 아픕니다. 리커버리 때 힘이 너무 들어가요. 특히 저병에서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병이 뭔가 힘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긴 해요. 예. 저도 저병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리커버리 할 때 최대한 물을 밀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원심력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더라고요, 항상. 요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우리 자유형 리커버리 할 때 네. 어깨 힘들어가면은 네. 손목을 아예 안쪽으로 돌려서 오면 조금 편하다. 네네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깨 리커버리 할 때 힘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2가지는 과신전. 롤링이 안 됐는데 팔로 롤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어깨가 과신전 되는 거. 네네. 그 다음에 또 뭐라겠죠? 손목이 바깥쪽으로 꺾여가서 손목이 내회전이 돼가지고 꺾인 상태에서 오니까 힘이 들어간다겠죠. 네. 그럼 저병도 마찬가지. 저병은 롤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데 팔을 너무 높게 들려고 이렇게 과신전 시키거나, 네. 혹은 저병도 마찬가지. 손이 끝났죠. 네. 끝난 다음에 이 손목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와야 힘이 빠지는데 네. 계속 이 상태에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럼 어깨가 계속 꺾여 있는 상태에서 모으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아. 이 질문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너무 팔을 내가 높게 들려고 하든지, 네. 아니면 손을 아예 꺾고 있어서 그런 건지. PC가 끝난 다음에 바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바꿔주면은 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바꿔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수면이 있으면은 네. 수면을 약간 손바닥을 스치듯이 이렇게 오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거나 예. 이런 식으로 모으면은 일단 팔과 어깨도 꺾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까지 올 경우에는 이제 과신전이 될 네. 경우도 있어서 뭔가 물과 스치듯이. 그렇죠. 예. 처음에 딱 와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네. 끝난 다음에 여기서 올 때 이렇게 오면 어깨가 꺾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다음에 얘를 오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뭐 바꿔주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관절을 풀어줘야 네. 힘이 빠지는 거고, 네. 일단 저병 리커버리는 높을 이유가 없어요. 수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얕게 와도 되니까 네네. 굳이 막 높게 막 꺾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할 땐 숨쉬는 게 쉬워서 제일 만만하게 봤는데 제대로 하려면 정말 힘든 게 배영이더라고요. 배영 시 호흡 방법도 궁금합니다. 감독님은 배영할 때 호흡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마구잡이로 합니다. 네, 마구잡이라는 거는 어떤 패턴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스트로크 2번에 한 번씩 하라고 코치님이 몇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네. 천천히 하려면 되는데 근데 IM 때는 도저히 저병 갔다가 배영 돌핀킥 차가지고 딱 나오는 순간 가 돼가지고 그게 안 돼요. 패턴화가 안 돼요. 배영 호흡에 대해서는 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 팔에 뱉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네. 예, 근데 또 한 번은 오른쪽에는 마시고 왼쪽에는 뱉고 이런 패턴이 있겠죠. 네. 한 팔 하는 사람들과 양팔에 호흡하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네. 우리 인체에서 받아들이는 그 산소 포화도의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음. 크게 뱉고 크게 마시고 와 약간 얕게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약간 이거의 차이일 거잖아요. 본인한테 편한 패턴이 있는데 네. 그 기준이 뭐냐면요. 팔이 너무 느린데 양쪽에 해. 그러면 호흡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길겠죠. 네. 조금 비효율적이겠죠. 아, 근데 팔이 엄청 빨라. 그러면 2번에 한 번 호흡해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근데 배영 선수들은요. 의외로 한 번 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오른쪽에 마시고 왼쪽에 뱉어라. 그 패턴을 했을 때 내가 편안하면 그 패턴이 맞는 거고요. 네. 팔 한 번 할 때마다 호흡을 하면 그 패턴이 또 맞는 거예요. 배영 호흡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템포가 빠르면 2번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배영 50m 시합 뛰는 사람은 호흡을 계속 할까요? 50m 시합이요? 네.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50m를 제외시키고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배영을 봤을 때는 본인이 두 팔에 한 번 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양팔에 한 번씩 하는 게 편한지 그걸 결정하셔서 그걸 지켜야 돼요. 호흡이라는 거는요. 패턴을 지켜야 지치지 않지.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을 그게 지구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 패턴이 무너졌다는 건 페이스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패턴 없이 호흡을 하다 보면 체력도 많이 까먹어요. 그렇죠. 무조건 2번에 한 번이든 한 번에 한 번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걸로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코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호흡의 패턴을 지켜라 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팔을 한 번 돌릴 때 마셨다 뱉었다 다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실 2번 돌릴 때 한 번 호흡을 처음 해보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호흡 방법보다 얘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외로 네. 제가 이제 선수들을 가르칠 때 네. 한 명 선수가 이 템포가 너무 느려서 네.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선수가 보니까 호흡을 한 번에 한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 느려 팔이. 그래서 이 팔을 조금 빨리 돌리는 방식으로 2번에 한 번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엔 못 바꿨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를 하다 보니까는 네. 안 좋겠죠. 네. 근데 그걸 바꿨다고 해서 또 템포가 빨라지냐? 또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물론 어떤 게 더 맞는다고 하는데 호흡만큼은 패턴을 지키는 게 1번이지 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물론 해보면 금방 또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 요인은 거의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수영 강습 받는 중에 제가 음성부력이어서 저병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성부력이면 4가지 영법 모두 영향을 받는지 특정 영법에만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고요. 마스터즈로 수영하기에도 음성부력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몸의 유연성이 많이 부족한데 저병시 가슴 누르기 할 때 지상운동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지와 유연성이 부족해도 가슴 누르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성부력? 이번 스킨스쿠버 하시나요? 글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사님께 들은 것 같아요. 딱 하신다기보다는 뭐 음성부력이 있고 양성부력이 있고 뭐 중성부력이 있는데
그 수영에서는요, 음성부력, 양성부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음성부력, 양성부력이라는 것 자체는 스킨스쿠버나 프리다이빙 할 때 가만히 떠 있는 그 어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거를 조절하는 그 개념인데, 수영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타고난 부력이 있긴 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려가 있긴 해요. 맞아요. 하지만은 음성 부력이라고 해가지고 접영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가지 다 종목에서 뭐 음성 부력, 양성 부력 아니라 그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네. 그냥 부력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수영이. 예, 그렇게. 몸을 잘 띄우는 방법을 모르신다. 예, 그 몸을 띄우기 위해서 중심이 가슴 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중심이 뒤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세의 문제인 거지, 부력이 안 좋아서 수영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단순히 생각해봐도 수영 오래 하신 분들, 네. 체지방량이 적고 예를 들어서 뭐 근육량이 높으신 분들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신체로만 보면은 그렇죠. 부력이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력이라는 걸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네. 그 타고난 게 그 무엇을 타고났길래 부력이 좋냐, 저는 신체, 인체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심선. 딱 누웠을 때 나의 무게 중심이 가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뜨기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죠. 다리 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라앉겠죠. 네. 그거 자세의 차이인 거지 부력이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난 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자세 자체가 좀 중심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수영계에서 음성부력이다 양성부력이다 그런 말을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그냥 자세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유연성이 부족한데 가슴 누르기 할 때 지상운동,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는지.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되고요. 유연성이 부족해도 가슴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슴을 누른다는 거는 내가 가슴을 힘으로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올라가면서 가슴이 좀 눌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웨이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은 당연히 도움 되죠.